김일성의 사망에 따라 정부는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 30년 전, 그러니까 1994년에요. 김일성 사망이 있었는데 이걸 두고 30년간 정말 여러 의혹이 참 많았습니다. 신보철 박사님. 그런데 이 의혹이 좀 풀릴 만한 단서가 보이는 외교 문서가 통째로 공개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외교부는 해외에 많은 공관들을 두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는 외교 활동을 하면서 전문이라는 형태로 보고를 해요. 네. 그런데 이제 1994년 7월 8일 그때 김일성 주석이 사망을 했고, 사실은 그때 의미가 있었던 거는 사실은 그 17일 이후에 남북 정상회담을 최초로 하기로 합의가 된 상황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외교가에서는 뭐 북한 정세라든가 동향 파악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그 전후로 해서 했던 여러 가지 전문들이 있었는데, 이게 법으로 인해서 30년 후에 공개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무조건 다 공개하는 건 아니고 뭐 국가안보나 여러 가지 이유선 제한을 하는데, 그런 비밀 해제 절차를 거친 1994년의 문서가 이번에 공개됐는데, 네. 아주 뭐 저희가 몰랐던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이 몰랐던 이야기에 더해서 저희가 그 외교 문서의 비밀들을 다 총망라해 드릴 텐데,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얘기예요. 해외 공간에 나가 있는 우리 외교관들이 해외에서 듣고 보는 그 첩보 활동들 이런 거 다 적어가지고 내는데 거기 김일성 사망 미스터리들이 들어있었다. 예, 많이 들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조금이 아니라 굉장히 예, 많아요. 왜냐하면은요, 저희가 사실은 뭐 심지어 뭐 미국이나 일본뿐만 아니라 예. 유럽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공간도 북한이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은 네. 그 외교관들한테 물어봐요. 그럼 거기에서 확보한 정보가 사실은 가치가 높은 게 많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취합해서 모아둔 정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북한에 관련된 정보의 보물 창고가 열렸다. 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보물 창고가 열렸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시청자분들 절대 채널 돌리시면 안 되고요. 자, 김일성 사망으로 일단 북한 내부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그야말로 충격에 휩싸였다고 하는데요. 당시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대원 스님은 영결의 길로 가시니 장병들은 가슴치며 외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가십니까? 김일성 대원 스님, 가지 말아주십시오. 대원 스님. 자, 일단 세 분께 짧게 여쭤보면은, 그러니까 김일성 사망 당시, 그러니까 1994년 그때 당시를 기억하십니까? 일단 우리 북에서 오셨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어떻게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그때 당시는 뭐 정말 뭐 하늘이 무너져 내린다고 진짜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 꽤 많죠. 그랬군요. 네, 거의 대부분이 그랬을 거라고 합니다. 우리 신번철 박사님 어떻게 저는 될까요? 그때 남북 관계에 관심이 많은 대학원생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정상회담이 개최된다고 해서 이제 탈냉전도 이루어지고 이 정상회담까지 개최되면 야, 통일의 기반이 닦이겠다, 네. 이런 기대감이 컸는데 갑자기 사망 기사가 뜬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갑자기 이럴까 하는 의심도 많이 들었고, 남북 관계에 참 악영향을 미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곽재식 작가님, 그런데 우리도 일단 믿기 힘들었지만 이 외교 문서를 보면은 북한 대사관들이나 각국 대사관들도 김일성 사망 소식을 아예 안 믿거나 뭐 모르고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외교 문서를 보면 예. 북한 측에서도 이거를 믿지 못하는 그런 풍경들이 이건 너무나 비현실적인 상황이다라고 당황하는 모습들이 많이 감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 이게 CNN에서 7월 8일 날 밤부터, 그러니까 김일성이 세상을 떠난 그날 밤부터 이거를 보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날 토요일에는 뭐 전 세계적으로 이 소식이 다 알려지고 있었는데 토요일 9일 새벽 6시쯤에 독일의 한 언론사 특파원이 북한 대표부 사무실에다가 전화를 걸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 뭐 이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남한 기자가 사실무근의 낭설을 이야기한다. 네. 이거는 뭐 헛소문이다라는 식으로 오히려 화를 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반응이 이상한데 싶어가지고 한참 지나가지고 정오에 다시 연락을 하니까 이 북한 관계자가
평양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를 못해가지고 정말 어찌할지는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좀 이렇게 울먹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세네갈 같은 경우에 아프리카의 나라로서 북한과도 관계가 있고 우리나라도 관계가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가 수집한 정보가 좀 남아 있는데 비상근무 지시를 북한에서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구체적으로 이 김일성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다라고 반응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이때 94년 당시엔 우리가 수교한 상태였기 때문에 정보가 입수된 게 있는데 같은 과거에 이제 냉전 시기 공산권 국가로서 상당히 베트남 정도면 북한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었을 만한 나라였는데 처음으로 조사되었던 북한 대사관 쪽의 반응이 터무니없이 이거는 날조된 기사다라고 해서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혹은 뭐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쪽에서 북한 중앙통신이 김일성 사망 보도 기사를 이렇게 내고 있다라는 걸 보여준 다음에야 이게 진짜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좀 소동이 좀 잠잠해지는 이런 식으로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좀 옛날부터 북한하고 관계가 좋은 편인 나라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CNN 보도에 대해서 허위 보도를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처음에 반응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뭐 각국이 전혀 믿지 못했던 거는요. 김일성이 사망하기 이틀 전까지만 해도요. 멀쩡한 모습으로 공식 석상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당시 모습 보고 올게요. 전기하고 금속만 풀면 우리나라에서는 잘 살 수 있다 우리가. 내 이번에 카터하고 회담할 때 유엔에서 뭐 제재하겠다 뭐 하겠다 하는데 하려면 해라. 이때까지 우리는 제재 받고 살았지 제재 안 받고 산 적이 없다. 자, 그러니까 이틀 후에 숨진 사람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영상만 봐도 너무 건강해 보여요. 근데 왜 갑자기 사망한 건지 외교문서에 나온다면서요? 당시에 돌았던 그런 추정 같은 것들이 이제 돌던 이야기가 실려 있는 것입니다. 이때 무렵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러 가지 준비 같은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과거에 비해서 김일성이 여러 가지로 신경 쓸 일도 많고 일할 것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점검하고 살펴보다 보면 분명히 어떤 문제가 발견되든가 갈등이 생긴다든가 하는 일도 있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떤 과로라든가 충격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가 돌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까지 돌았다라고 이번에 수집된 정보가 있냐면 과거에 냉전 시기에 북한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였던 공산권 국가였던 불가리아에서 불가리아 주재 한국 대사가 그때 불가리아 현지의 북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분석했던 내용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런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서 내놓은 내용이 있는데 김일성이 여러 가지 현안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런 어떤 고위급 인사, 예를 들면 뭐 김정일이라든가 이런 분과 아주 심하게 충돌을 했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정신적인 흥분, 어떤 마음적인 동요 이런 게 있는 상태에서 잠을 자다가 뭐 예를 들면 심장마비를 일으킨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그때 당시에 불가리아에서 돌았다라고 합니다.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외교가에서 돌았던 이야기 중에 뭐 비교적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공식적인 사실하고 좀 가까운 내용도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나 과로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뭐 그런 과로가 뭐 어떤 심장마비, 뭐 심장 문제의 어떤 원인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 정도로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정보가 입수된 반면에 조금 좀 놀라운 이야기가 돌고 있다라는 소식이 입수된 것도 있는데요. 러시아 쪽 같은 경우에는 주중 러시아 대사관 참사관이 당시 주중 한국 대사관 공사하고 만나가지고 하는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잠깐 언급이 되었다라고 이번에 나온 외교문서에 언급이 되어 있냐면 극단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그것은 그러니까 자기의 추측이긴 하지만 남북 대화에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간접적으로 너무 이렇게 압력을 많이 가하다 보니까 김일성 사망을 촉진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했다는 내용도 있었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게오르기 미토프 전 주한 불가리아 대사 대리 같은 경우에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사망 원인을 은폐하는 일이 많다. 김일성 주석이 자연사한 게 맞을까라고 의심하는 태도까지 보였다라는 뭐 그런 정보도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김정일과 관련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좀 뭐 논란의 여지가 많은 영역이고요. 저는 사실은 이 내용을 믿기보다는 오히려 북한의 공식 발표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오늘 계신 뭐 위원님이나 대표님은 또 의견이 다르실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떤 이야기가 그때 당시에 돌았냐면
이런 남북회담 준비 과정에서 어떤 뭐 이런 그 준비가 원활하게 되지 않은 부분, 특히 뭐 여러 가지 뭐 철도라든가 뭐 배급 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한 그런 부분 때문에 김일성이 굉장히 좀 많은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네. 특히 그런 상황에서 김일성이 이제는 직접 내가 남북회담을 앞두고 여러 가지를 많이 챙겨야 되겠다라고 나오다 보니까 김정일을 비롯한 고위급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불만을 품지 않았겠느냐, 어떤 그런 위기감 때문에 뭔가를 조치를 취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좀 얘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또 의심스러운 정황들도 발견됐다고 하는데, 자, 우리 북한에서 오신 또 이제 장수연구소 출신이시잖아요. 이은결 대표님께서 직접 들은 얘기들도 있다면서요. 네네네. 제가 북한에 있을 때니까 그때 예? 실질적으로 그걸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저도 그 장소에 김일성이 사망 당시에 옆에 있었던 사람은 아닌데 진짜 옆에 있었던 사람을 통해서 직접 들은 겁니다. 그분의 말에 의하면 정확히 김일성은 평시에 짜증을 잘 내지 않습니다. 네. 김정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근데 이 혹이 있잖아요. 혹이 있는 것과 김일성이 평시에 신석증이 있었어요. 만성. 두 아픔이 올 때 좀 화를 내고, 또 한 가지 평시에 화를 내는 건 뭐냐면 낮잠을 자다 깨울 때 제일 화를 낸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김일성이가 이제 경제부문 연석 회의를 했습니다. 이전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갑자기 하다 나니까 북한이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만약 투자가 이루어지면 또는 환경이 좋아지면 할 것인가는 중요한 회의를 할 때 김일성이가 사실은 중앙자재 상사인가 사장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얘기하니까, 그러면 내가 주석 폰트를 이용해라. 주석 폰트라는 게 뭐냐면 주석이 비상용으로 쓸 수 있는 돈이 따로 책정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 돈을 쓰라는데 그 중앙자재 사장이 그 주석 폰트 지금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조금 화가 난 데다가 옆에서 또 이제 김복신 부총리라는 게 그 여성 경제부총리입니다. 많이 신뢰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수장님, 이번에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다. 심지어 내가 5군단 이제 세포 지역에 갔었는데 그쪽에서 이미 군인들이 신발이 없어서 그 밑창에다가 깔지 않고 꼬무 가창에다가 이제 천을 동념해서 신고 다닐 정도다.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얘기하니까 그때 김일성이 화가 나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뭐 이 정도야? 너네 어떻게 이랬기 때문에 하면서 화를 내면서 회의를 중단시킵니다. 아, 그래요? 중단시키고 다 끝난 다음에 야 조금 이따 하자. 그다음에 나간 다음에 창문 열라 그러면서 야 창문 좀 열어. 부관 창문 좀 열어. 그 평소에 거기 다 이제 스위스통 그 온수 그다음에 습도 다 조정되어 있는 그 장치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잘 안 열거든요. 근데 열려면 열어야 돼. 열고 답답하네 하면서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말을 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 어렵게 해왔는데 그때 당시 이 사람의 말에 의하면 김정일을 후회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낮잠 들어갔는데 낮잠 들어가서 못 깨우고 있던 거를 이제 옆에 사람들이 이제 깨날 시간이 됐는데 하고 설성이 통해서 알합니다. 네. 그때 이미 심장이 멎어 있는 걸로 확인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관계를 통해서 북한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낭설들이 있긴 하겠지만 이제 북한에서 일어난 사실들이 사실은 어떻게 전해질지 모르겠지만 북한 내부에서는 바로 김일성이 실제 충격받은 거는 바로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게 됐다는 걸 처음으로 알은 것이 사망 요인의 핵심 요인으로 보긴 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자, 이뿐만이 아니라 사망한 이후에도 미스터리가 남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릴 텐데 김일성 사망의 수상한 정황들인데, 자, 일단 보면은 치과 의사를 제외한 주치의들이 휴가를 갔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30년 이상 담당했던 주치의는 1년 전에 해고가 됐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이런 주치의의 부재도 있었지만 이뿐만이 아니라 자, 당시에 김일성을 구하러 왔었던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도 있었어요? 네네, 정확히 저는 그 상황들을, 왜냐하면 저희 연구소에 있던 심장 담당인 분이 실질적으로 법의 감정에 참가했던 사람한테 직접 들은 얘기거든요. 여러 상황들을 정해보면 첫째는 이런 것 같고요. 일단 뭐 북한에서 아무리 그렇다 해도 주치의들이 휴가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내가 주치의가 바뀐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주치의 실력 있는 사람이, 다시 말해서 원래 주치의 하던 사람이 제가 쓴 책에도 나와 있지만은 그 사람을 추천했는데, 원래 주치의가 하던 사람이 추천하는 사람이 원래 원칙대로는 제대로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후배를 다시 키우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근데 그 사람이 되지 않고 신재균 소장이라고 이제 그 일학균하고
그 사람 2명이 사실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건강 관련된 예. 전문가들입니다. 근데 이 2사람 추천하는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 그 사람이 사실은 김일성이 사망했다고 했을 때도 이건 법의 감정이 들어갔던 내 친구 아시는 분이 얘기하는 바에 의하면 멎었다 했을 때 충격기 같은 거 지금 그 장치가 없었댔는데 그 자리에 만약 응급처치라도 심장을 딱 갈라서 갈비를 해가지고 심장을 꺼내서 거기다 코카르복실라제나 무슨 캄파 같은 것들을 직접 투여해도 심장은 돌아갈 수 있었는데 네. 그걸 못하고 오히려 주치의가 황당한 나가서 거의 절도식 정도까지 가서 그것이 사실은 핵심 원인으로 보거든요. 문제는 그 심장 충격기에 최신식 독일제가 들어왔는데 그 기구가 항상 김일성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고 문제는 그거를 투여하던 직승기 제1번 들어오는 헬기거죠. 북한에서 직승기다 그러는데 그 헬기에 그것이 김일성한테 도착 못하고 사실은 헬기가 사실은 그걸 뭐다 그러죠? 추락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김일성한테는 뭐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제 보기에는 간접적인 그런 이유가 있다. 일단 첫째로 우사가 원래 제대로 된 우사가 안 되는 것 자체가 간부 사업으로 선발 안 되는 것. 그다음에 그 사람이 제대로 못했고, 그다음에 그 충격기 자체는 심장 추정할 수 있는 충격에서 이제 다시 돌릴 수 있는 그 자체가 없는 것. 이거 자체가 그렇게 볼 수 있는 여한이 있다고. 자, 북한에서도 뭐 증언을 토대로 설명을 쭉 해주셨지만 뭐 그런 미스터리한들이 남는 건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사망하고 흔적들을 지웠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이거는 뭐 보기에 따라서는 뭐 이럴 만한 일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것도 의심스러운 눈길로 보니까 이게 또 화제거리가 되는데요. 일단 뭐 간단한 걸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김일성이 기르던 개들을 이어받아서 기르는 사람이었고 동물원으로 옮겨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김일성이 직접 기르던 개면 그걸 이어받아서 뭐 어떤 높은 뭐 고위 관계자가 기를 만도 한데 그렇지 않고 평양의 중앙동물원에 가가지고 뭐 8마리, 7마리 이런 여러 개들이 살고 있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김일성이 사망한 장소로도 알려져 있는 묘양산 초대소 지역에 있었던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고 철거가 된 것 같은데 이게 왜 철거되었을까? 김일성이 이용했던 뭐 초대소면 굉장히 건물도 좋고 좋을 텐데 왜 굳이 철거를 해가지고 없애버렸을까에 대해서도 이거를 뭐 이야기를 연결해서 붙이자면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가 될 만하다라는 그런 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의혹이 커지니까 북한에서도 뭐 김일성을 결국 부검하면서 논란을 좀 잠재우려고 했는데 논란이 잠재워졌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거를 보고 어느 정도 좀 논란이 잠재워진 거 아닌가라고 저는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식으로 나왔던 공식적인 이 사망의 원인이 심장 혈관에서 생긴 동맥경화증으로 치료를 받아 왔었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좀 더 심해져가지고 심근경색이 발생하고 심장 쇼크가 합병되어서 사망했다라는 것이 원인인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부검까지 하게 돼가지고 이 정도의 많은 어떤 현지에서 존경을 받던 최고 지도자라고 한다면 굳이 부검을 한다라는 게 부담일 수도 있는데 부검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거의 뭐 얼마 안 돼서 이거를 밝혔기 때문에 뭐 일각에서는 뭐 이 정도면 충분히 확인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김일성의 죽음이 사실 믿기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평소 김일성이 건강에 그야말로 엄청나게 신경을 썼다는데요. 관련해서 퀴즈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예, 김일성이 오래 살기 위해서 땡땡땡땡 했다. 땡땡땡땡 했다. 정답이 너무 어려운데요. 이거 필라테스 아닐까요? 필라테스. 필라테스. 약간 연로하신 분들이 필라테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혹시 뭘 했습니까? 정답이 뭔가요? 정답은 뭐 야외 취침했다는 얘기 같은데 그건 아무래도 장수연구소에 계신 우리 이윤결 대표님께서 잘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밖에서 자면은 장수를 합니까? 아무래도 산소가 뭐 피톤치드나 뭐 이런 산소가 활성산소가 사실은 새벽 2시부터 5시 사이에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시는 공기가 사실은 나무를 통해서 나오는 산소가 기본 많이 공급되는데 그 공급된 그 산소를 취침하기 위해서 야외에서 자면 조금 더 건강이 좋아지는 건 사실인데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확인되지는 않지만 그럴 정도로 실제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진 거는 맞고 저는 뭐 음식 분야에서 항산화를 막게 노화를 방지하는 그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알지만 다른 분야에 있던 사람들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공기 마시는 것까지도 김일성에 대해서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 사업이 진행된 건 사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런데
대표님께서 어쨌든 장수 연구소에서 직접 근무를 또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가 어떤 곳이고 어떤 연구를 좀 합니까? 북한에는 장수연구소라는 게 사실은 북한 내부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만수무강용소라고 그러는데 그 일반 사람들한테는 김일성, 김정일의 오래 살기 위한. 근데 저희가 있던 것은 허위사령부 산하에 청암산 연구소라고 김일성, 김정일 건강만을 위해서 있는 부서가 있고 또 이제 금수산 우산학연구부가 사실은 중앙임위원회 직속입니다. 예. 중앙위원회 직속에 또 한 개 부서가 있는데 그거는 김일성 중심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고 이런 모든 걸 연구하는 또 중앙당 재정경제부 산하에 기초과학연구원이 떠 있는데 제가 있었던 부서에서는 기본 김일성, 김정일과도 사실은 이제 아까 말했던 공기 마순과 다 각 분야에 아까 병 있잖아요. 이게 혹 그다음에 네. 뭐 신속증 각 분야 담당 팀들이 다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요. 냉동인간까지 연구를 한다면서요? 제가 그 분야 연구를 냉동인간이 뭐냐면 결국은 생명물질의 체외 보존을 예. 장시간 연결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생명 보존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연구를 해서 내가 갔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렇게나 건강에 신경을 썼긴 했지만 김일성은요 사실 뭐 건강 이상설이 돌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자 저겁니다. 김일성 목 뒤에 저 혹이 달려 있기 때문인데 저 혹 때문에도 사실 건강 이상설이 계속 돌았었죠. 그렇습니다. 저 혹은 사실은 진작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1958년 그러니까 비교적 젊은 시절부터 혹이 있었는데 이런 게 있으면 아무래도 좀 멋이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있었는지 1970년대 초까지도 이런 게 있다라는 사실을 최대한 숨기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뭐 양성의 지방종이 아니었느냐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아주 뭐 치명적인 문제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게 크기가 계속 커졌거든요. 그래서 뭐 이 사망할 무렵 이쯤에서는 거의 뭐 계란만한 크기, 야구공만한 크기 이 정도로 커졌었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좀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지는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왔었죠. 자, 근데 사망한 김일성 시신이 금수산 태양궁전에 안치됐잖아요. 이거는 그럼 지금 다 방부 처리가 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뭐 공산주의 국가의 지도자들이 사망했을 경우에 예. 이것을 영원히 인민들이 기억하면서 기념하게 한다라고 해가지고 방부 처리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보존하는 경우가 있지요.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과거 소련의 뭐 창업자라고 할 수 있는 레닌의 시신을 방부 처리했던 그 기술을 이어받았던 러시아 전문가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시신을 부패하지 않도록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부패하지 않도록 처리를 하는데 100만 달러 정도 비용이 들었다고 하고요. 시신을 보존하는데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 비용으로도 연간 한 80만 달러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되고 있지 않을까 네. 추산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자, 저 금수산 태양궁전 가보셨죠? 네, 이 대표님. 가봤습니다. 가서 그러면 김일성 시신도 봤어요? 네, 직접 봤죠. 우리가 그때도 사실은 1차, 2차, 3차 간부들 중에서 나눠서 갔는데 저 예. 1차로 조금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갔댔고 뭐 그때 당시에 뭐 시신 뭐 그런 것보다도 거의 뭐 모든 사람들이 울고 뭐 보는 상황이어서 예.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들어가는 입구로부터 뭐 거의 뭐 1호 행사 하듯이 처음에는 네. 진행됐고 새벽에 가서 이렇게 순서대로 자동차를 쭉 대기하잖아요. 뭐 그런 것까지 계속 생각해 보면 참 분위기가 좀 그런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말 100만 달러, 80만 달러 나오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관련된 사람의 친구가 아버지가 그런 거 했기 때문에 아는데 피뜩 들어본 데만 30억 정도 들었다? 아, 그래요? 뭐 하네. 네. 어마어마하네요. 자, 이렇게 북한은요. 김일성이 사망하고 무려 3년이나 애도 기간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퀴즈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김일성이 사망한 7월 8일에는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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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글자를 못한다. 네, 무엇일까요? 글자를 못한다. 뭐 웃질 못한다 이런 거 아닐까요? 박장대소 못한다? 네, 정답은 예. 출생 신고를 무슨 못한다입니다. 말이에요? 네, 이거 뭐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거라기보다도 약간 좀 자발적인 예. 예의상 좀 피하는 뭐 이런 느낌이 조금 더 강한 것 같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일성이 사망한 7월 8일은 굉장히 비통한 날로 모두 다 슬픔을 표현해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기쁨을 축하하는 생일 잔치 같은 걸 하기에는 좀 부적합한 날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날 출생신고 같은 것들을 다 피하는 뭐 결혼을 할 사람도 이날을 결혼 기념일로 하는 거는 피하는 뭐 이런 문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김일성이 사망한 후에 애도 기간 3년 동안에는 정말로 모든 면에서 좀 슬픈 분위기가 이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어가지고 결혼식이라든지 뭐 돌잔치, 환갑잔치
뭐 생일 잔치 이런 사적인 행동 등 같은 행동들이 굉장히 자제되었다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금주령도 뭐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내려져 있어가지고 이 기간 동안에 술을 마신 사람들은 뭐 가차없이 처벌을 받았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김일성 사망을 쭉 얘기를 했는데 김일성이 죽은 뒤에 김정일의 권력을 승계받게 됩니다. 근데 외교문서를 보면은 각국들이 김정일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라면서요. 예, 그 당시 외교문서를 보면 상당히 부정적이었던 게 직접적으로 표현이 등장해요.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 스탠리 로스 같은 사람은 카리스마가 없다. 예. 그리고 먼데일이라고 당시에는 주일 대사였는데 사실 레이건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로서 이렇게 선거까지 치른 주일 대사는 저기도 나오는데 구피라고 합니다. 저 구피라는 표현이 방송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멍청하다는 뜻이거든요. 멍청이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했어요? 예. 평가절하를 했고 뭐 중국이나 러시아 다른 지역에서도 김정일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가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김정일은 자기 아버지 김일성과 달리 대외 활동도 안 하고 은둔의 지도자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뭘 했습니까? 선군 정치, 군을 앞세워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교가에서는 야 이거 집권 능력 있을까 하는 의심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고 또 북한 경제가 그때 최악이었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국가 경영 능력은 떨어졌는데 다만 저때 외교관들이 간과한 게 하나 있어요. 집권 의지와 그런 능력은 상당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서바이벌했다, 생존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또 이렇게 몰랐던 이야기도 외교 문서로 보는 김일성 사망 이야기 저희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 지식 배터리 80에서 100%로 완충됐습니다.